교육위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가 부족했다고 질타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결국 임명했습니다. 여당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시킬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지명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간호법 재추진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우려됩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쟁점과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불러올 전국 대치에 여야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교육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예고된 참사였다며 교육 당국을 질타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사과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가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 자문 건수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둘째,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학생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할 사람은 저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한 교권 강화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보호와 면책법,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분리법, 가해 학생과 학부모 제재 조치법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함께 입법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물론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죠. 가이드라인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없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야는 교육부의 학생 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하락의 원인이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동관 특보가 그동안 편향됐던 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엄호했고 야당은 이명박 정권 때 방송 장악을 주도했던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내정설이 제기된 지 2달 만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언론계 중진으로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의 적임자라고 설명했고 이동관 내정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이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구태적인 인신공격이나 신상털이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서길 바랍니다. 반면 야사당은 곧바로 국민을 무시한 방송 장악용 5기 인사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자 아들 학교폭력 은폐와 부인의 인사청탁 문제가 드러난 인혜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건 폭력적 지배라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국민들의 이런 의견은 괴담에 속은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지배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인혜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자와 기술자 이동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 언론자와 기술자 이동관 결사 반대한다. 만일 이동관 지명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수 대응과 강제동원 배상,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국민 공감이 어려운 사안을 강행하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해 농가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인상하고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 일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간담회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데도 국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 조정이 구성 논의가 파행됐습니다. 여야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문제로 이견을 보였는데 민주당은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 변재일 의원을 요구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돼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로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유지 요건을 강화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오늘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은 분석 전문 인력 최소 인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 연간 매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연일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점검도 가능하도록 해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 기관 난림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 지수 확실히 높여주시는 거죠? 네, 좀 오프닝 멘트가 밋밋해서 바꿔봤는데 네, 멘트처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상민 면죄부입니다. 이번 주에 헌재가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이제 기각했는데요. 네. 이 이상민 면죄부 유가족 분들이 언급을 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탄식을 했고요. 네. 또 여당은 탄핵이 거대 야당의 무리수였다. 또 야당은 위법성이 없었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이런 정치권의 논쟁이 이번 한 주 계속됐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 소추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탄핵안이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 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67일 만에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이 장관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고요. 복귀 후에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탄핵이 이제 기각된 걸 두고 여야 정치권의 이제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당은 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묻지마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를 주도했던 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159명이 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이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더욱 이제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그 여야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길이고 국민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이태원 특별법으로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것이 헌재 판결로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별법을 이처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난달 30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앞으로 상임위 6개월, 법사위 3개월, 그리고 본회의 2개월 이렇게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안건으로 거의 이제 1년 동안 여야가 이제 대치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야의 우주 정쟁입니다. 우주 전쟁이 아니라 정쟁입니다. 사실 네. 우주 전쟁이라는 SF 영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랬죠. 네, 영화도 있고 또 원작 소설도 있는데 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좀 제목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네. 네, 지금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여야가 과방위에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항공청법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또 과기부의 핵심 사업인데요.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을 과방위가 겪으면서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장제원 위원장이 이제 과방위를 이제 정상화 이제 하겠다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불참을 하면서 그 이번 주에 열렸던 그 과방위가 결국에 이제 반쪽 회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른 현안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장제원 위원장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두 달째 지금 과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장 위원장은 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뒤처진다면 이는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민주당이 8월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이 과방위원장직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다른 현안들 때문에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했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의 어떤 반쪽 회의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정부가 이미 그 우주항공청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 청사진도 그 제시한 상황인데 여야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현재 그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의 청사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발사체와 인공위성, 우주 탐사, 그리고 첨단 항공 분야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한 300명 정도 인력이 투입이 되고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인 우주전략본부를 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조승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즉 과기부 안에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신속히 추진하자는 국민의힘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이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가 우주항공특별법을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네. 앞서 저희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금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문제로 지금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됐는데 네. 올해 안에 그 출범시키는 게 이제 그 당초 정부 목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쉽지 않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위원장 문제 때문에 아직 안건조정위가 뭐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구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구성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인데요. 이 6명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찬성을 해야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논의가 최장 90일까지 길어지면 뭐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기에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이 과기부에서 뭐 청문회 등 뭐 여러 가지 또 그 전에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여야가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KBS 수신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겹치면서 이 우주항공청 이 법안 처리는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청문회 등으로 네. 좀 이제 좀 그 순위가 좀 밀릴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권 대 인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 이제 교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죠. 그 뭐 해법 대책을 두고는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뭐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정부하고 여당이 이번 주에 교권을 강화하는 대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교원지위 향상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이런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학생이 이 뭐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해서 교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그 대책을 놓고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게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바로 이걸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는 걸 놓고 여야 네. 그 시각차 현저히 그 지금 뚜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이 교원 지위 향상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는 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해서 징계를 받으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더니 이후에 학폭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행정소송만 늘어났다는 사례를 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교육의 사법화 또 소송화를 이끌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폭행했을 때는 생기부에 기재를 해왔는데 네.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이게 기재가 되지 않아 왔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별로 이렇게 생각을 감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는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또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뭐 여야의 의견차가 더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학생 인권 조례를 학부모 갑질 조례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또 없는 지역을 봤을 때 이 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며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고 또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대책에서 크게 이제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교권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권이 이제 분명히 좀 강화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부작용을 줄이면서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 회기를 마칩니다. 여야는 다음 달 8월 임시국회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국회 주요 일정을 남수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여름 휴가철 이후 8월 16일에 개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7월에 이어 8월에도 국회에서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야는 계속해서 충돌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토위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지만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에 국민의힘은 억지 정치 공세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놔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의원 징계안이 소위로 회부된 만큼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됩니다. 한편 여야는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법안 처리에는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일명 도시침수법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도시침수법은 물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천법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재정법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7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미래가 걸린 우주 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않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야를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 도리라며 8월 국회에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두 전현직 대표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되며 김영진 정무실장과 윤영찬 의원이 배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기상청에서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기에 더 늦출 이유가 없었다며 양쪽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똑같이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1일과 19일로 회동 일정을 조율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두 차례 모두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KBS 특별 생방송 2023 재난 극복 우리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이 모은 의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의원금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원금 각출건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 모금될 전망입니다. 김 의장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정치권이 앞장서자는 뜻에서 마음을 모았다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죠.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문제인데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 방안으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었죠.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기명투표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또 기명투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대파를 색출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반면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 트집 잡기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기명투표에 대해 방탄 꼼수와 공천 협박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천 협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이미 했다며 맞받아 쳤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 시점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거든요. 국회. 그때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인데 검찰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 없이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그거와 관련 없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선언 역시 유효하다.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거론돼 왔었는데요.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체포 특권 폐지를 내걸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공약으로 맞불을 놨었지만요. 선거가 끝난 뒤 관련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으며 용두사미에 그치는 셈이 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란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인데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시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을 어겼을 경우 체포를 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 동의안 절차는 이렇습니다. 체포 동의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에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불체포 특권은 1948년 재헌 헌법부터 지금까지 보장돼 왔지만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방탄국회를 위한 꼼수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의된 개정안 8건 중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정우택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체포 동의안 표결을 현재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조혜진 의원은 구속영장을 받은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김웅 의원은 불체포 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불체포 특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교육위에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을 한 가운데 그 서희초 사건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 바로 그 학생 인권 조례였는데요. 국회는 물론이고 참 그 교육 현장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학생 인권 조례. 오늘 여심저격 정책 토론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안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학생 인권 조례를 대대적으로 아주 손을 봐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본질을 벗어난 혐오 정치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인권 조례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학생 인권 조례 그 말 그대로 학교 생활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존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뜻합니다. 각 교육청에서 제정을 하는 건데요.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이렇게 6곳 그리고 인천에서는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인천의 조례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모두 7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신체의 자유인 두 발의 자유를 포함해서 체벌 금지 그리고 뭐 강제적 자율학습 금지 등의 조례가 이 근거에 이제 이 조례의 근거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자, 학생을 인격체로 본다는 점에서 참 이게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처음부터 좀 많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간 그 폐지 주장도 꾸준히 있어 왔던 것 같은데요. 자, 윤재욱 원내대표도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 반항을 조장하는 조례다. 그리고 학부모 갑질 조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강화되고 이후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라면 먹방, 라이브 방송을 하는가 하면요. 또 예를 들면 교단에 들어눕고 휴대폰을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게 사생활 침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면은 좀 교사들이 그런 좀 방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육할 때 칭찬 스티커를 주었다고 못 받은 아이의 학부모가 이제 이거는 차별이다 해가지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숙제를 내줬다고 가정파괴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좀 살인 협박까지도 받는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생활 자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조금 남용되는 사례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학부모가 이렇게 뭐 우리 아이 담임을 맡고 있을 때 결혼을 하지 말라, 임신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께 이야기를 한 건가요, 학생이? 네, 학부모가요. 학부모가? 네. 그래서 이런 좀 개개인을 향한 교사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교육 현장에서 선순환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학생 인권의 보호와 교사 인권의 보호까지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고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자유를
얼마 정도로 규정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과연 이 교육 현장 속에서 옳은 방향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철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최 의원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교권 침해는 정말 확실히 그 추락이 많이 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원인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데요. 참 그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늘었다라는 주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학생 인권 조례가 그 교권 침해 일정 부분 일조를 했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의 교권 침해, 교권 추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최수지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학기 동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갑질 학부모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 교권이 추락됐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건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건 각 교육청마다 시행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7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 연도별, 지역별 전국 교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당시에 학생 인권 조례 당시에 교권 침해 사례가 가장 높았는데 이후에 조금씩 감소를 했고요. 경기도는 제정 이후에 폭증을 했고요. 광주는 제정 이후에 감소했고 충남은 제정 이후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다르네요. 네, 이렇게 지역별로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정부와 여당은 어쨌든 그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금 상정을 하고 학생 인권 조례의 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인과관계는 물론이고 상관관계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권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한데 이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히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 같습니다. 네,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위원실에 제공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광역시도 교사 100명당 교권 침해 건수가 연간 0.5건인데 없는 곳은 0.54건으로 더 많거든요. 자, 이 정부 여당의 주장과는 좀 배치되는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권 침해 사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나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사안만 해도 이 두 학생이 연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셨고 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교사와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도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랑 교육청, 강남서초 교육지원청까지 해가지고 합동조사단까지 꾸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교사가 학교에다가 10차례 이상 상담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원하는 뭔가 이렇게 디렉션이나 지시나 학교에서 해주는 그런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방금 전 그 조희영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그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좀 학교 일선에서 좀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은 사실 우리 교육청도 학부모나 학생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를 질책하는 방향으로 조금 접근을 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천구에서 일어났던 그 교사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교권보호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좀 이런 교사를 보호해 주려는 행동이 없었으니까 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교권 침해도 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차마 그 다음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수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와 그 교사 인권이 같이 이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같이 보호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의회 소속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권 보호 조례안을 지난해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주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반대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제 교권 보호에 대해서 큰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금 이 정쟁화만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경향이나 KBS 보도만 보신 것 같은데 반박 보도는 못 보셨나 봐요, 아직. 그 조희연 교육감이 제출했던 교권 보호 조례 같은 경우는 교권 보호 조례가 아니고 교육 활동을 위한 조례인데 내용이 상담을 하는 아니면은 그 학부모들의 민원을 대신하는 전화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콜센터. 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같이 추계까지 해서 같이 심의를 해주십시오. 가지고 왔던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권이 어떻게 되면 정말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강화하는 조례안을 사실 저희는 준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학부모 부담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콜센터라기보다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 녹음 전화기 도입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했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주도로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발의한 것은 과도하게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저는 반대했다는 이유로 들리거든요.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은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네. 자, 일단 그 학생의 권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학생이 또 정작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 빠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뉴욕에는 학생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길 봐도 그 학생이 지켜야 할 그 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런 균형적인 게 없다. 우리는 내용이 그런 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울시를 예를 들어도 조희연 교육감이 뭐 학생 인권 조례에 책무성 조항을 좀 넣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에도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제4조의 책무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된다. 이런 그 규정이 명확히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만 과도하게 아까 최수지 의원께서도 뭐 칭찬 스티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도하게 좀 남용이 되다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무조건 학생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책무 규정도 있다는 게 학생과 좀 학부모 이렇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무 규정이 있었군요. 자, 한편 그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조은희 의원과 허은하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학생 인권 조례와 또 교권 확립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뭐 승자나 패자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손본다라는 뭐 폐지나 저희가 뭐 개정안을 내는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초 틀 자체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좀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효과적으로 조례안이 공표되는 순간 효과적으로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이 기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정말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가 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께 이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 오늘 교육계에서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이냐 이걸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 아니면 소송만 남발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권
9%가 이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군요. 네, 10명 중 9명 꼴인데요. 또 허위 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서 이 교육청이 무고죄 아니면 업무 방해죄에 대한 고발 대응을 같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답변이 99.8%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이 교원지휘법,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97.1%였습니다. 저번 주에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교사도 인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현장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학생 권리와 함께 책임, 의무사항까지도 정확하게 병시를 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권을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 있는지 명시를 하고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명시를 하고 또 악성 민원 방지 시스템을 같이 좀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권 침해 활동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들을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그리고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달라라는 그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 정치권이 새기면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야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실상 지명자였던 이동관 특보가 결국 새 방통위원장에 공식 지명이 됐는데 자,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까지 재가를 했습니다. 적임자다 아니면 국민 무시다. 공격과 방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들어볼까요? 국민의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정이죠. 극우 유튜버인 김영호 장관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MB정부의 언론 장악 기술자, 방송 탄압 기술자 이런 별명이 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서 이동관 특보가 MB정부 시절에 얼마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자행했는지 드러났습니다. 방송사의 인사를 마음대로 교체하고요. 프로그램도 바꾸고요. 그리고 진보 성향 신문의 광고 수주 동향까지 파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을 하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MB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언론 장악의 꿈을 다시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가짜 뉴스입니까?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것인지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송 탄압, 언론 장악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농지법 위반 그리고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부인의 인사청탁까지 여러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과 논란을 휩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자들의 80%가 이동관 특보의 임명을 반대하겠습니까? 국민의 60%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동관 특보가 지명이 되면서 방송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명이 된 거거든요. 방어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이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된 그런 장관들이 박근혜 정부는 10명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17명. 근데 문재인 정부는 35명이 넘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당이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 맞냐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은 저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재인 정부 전체의 수치와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 임명 수치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변명은 저는
이렇게 적반하장인 것 하겠다라고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뭔가 방송통신 규제나 이용자 보호 업무를 좀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정책과 규제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과 규제를 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적임자가 임명이 되었다면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상혁 위원장의 뭐 정치적인 편향성을 들어서 억지로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인물을 앉혀야죠.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한상혁 전 것입니다.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편향성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에서도 나왔고, 이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야말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이죠. MB정부 때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했고 윤석열 정부에 특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 공정성이 없는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 것입니다. 네, 정말 여야 대치가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국토부 전체 회의 이후 의혹 규명과 해법 도출은커녕 원희룡 장관의 그 오물 발언, 그리고 야당의 국정수사 요구로 더욱 확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그 양평 현장을 찾은 원희룡 장관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였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고속도로 공방. 자, 어디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물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어떤 게 좋은 노선인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제 정해가겠다는 과정에서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이렇게 몰아가는 야당의 정쟁화 시도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야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싸움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주민 설명회 갖고 전문가 검증까지 거쳐서 사업을 정상화해서 고속도로를 본 트랙 위로 다시 올려놓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봤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이걸 오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뭐 정치적 오물이 제거되면 뭐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간단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노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겠죠.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부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토부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그 순방을 떠났습니다. 해외 순방을 떠나느라 한 3주 정도 연기가 된 다음에 열린 전체 회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3주 동안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자료 같은 경우에도 없다고 한 자료가 한준호 의원은 들고 있고, 이런 뭐 허술한 모습을 보였어요. 의혹도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양평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제 여론전,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가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치적 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도 원희룡 장관이 정치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3주째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